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시장은요, 기간 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 후에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잭슨홀이죠. 잭슨홀이 있었죠. 잭슨홀이죠.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요. 자,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증시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을 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리하고 달러가 급락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리고 장기 국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다 긍정적인 영향인 거죠. 금리하고 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안정감을 찾았고요. 그리고 장기 국채가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거는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이제는 통화보다는요, 정책 장세라고 했어요. 그죠? 정책 장세라서, 자,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통화라는 거는요, 결국은요, 성장, 뭐, 유동성,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정책 장세라는 거는요, 경제 정상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경제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 큰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그 파월이죠. 파월이 금리 인상은 멀었고, 그리고 테이퍼링은 예고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파월이 했던 그 연설문을 한 줄 요약하면 요거거든요. 이제 그 시점을 공개했죠. 11월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점까지 공개해버리면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을 받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정도로 인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폭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구재, 전반적인 내구재 그 가격들이 계속 이제 상승 국면이었는데, 요것들이 지금 요번에 지표를 보니까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요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임금 상승 또 점차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인플레도 괜찮습니다. 양호한 상태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8월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딱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뭐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완화적 통화 정치를 그대로 계속 보여줬고요. 파월이 잘하네요. 예, 정말 잘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그 코로나 초기 국면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경기 정상화 국면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없이 좀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이렇게 되면은 좀 원하는 시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말했던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파월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껏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양쪽 시장, 양시장이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가고 있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2018년이죠. 그때 한번 테이퍼링 잘못 써가지고 무너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뭐라 그럴까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엔 굉장히 잘하네요. 그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 수출 지표를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30% 전월 전년 대비해가지고 30% 국면이에요. 지금 상승 곡선을 계속 태우면서 가고 있고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상승 공선을 태우고 있어요. 그죠? 올해 지금 8월까지니까요. 1년 좀 넘었나요? 그래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교역량도 여전히 견고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흐름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출 지표가. 근데 이제는 뭐 내년으로 갈수록 요 정도 그림으로 되겠죠. 그죠? 완만해지겠죠. 경사가. 지금까지는 급등했습니다. 한 12개월 정도 급등했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 오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잘 갔죠. 금융주들도 괜찮았고요. 그죠? 그래서 한국도 완만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랑 함께 간다. 독감 같은 이제 그냥 뭐 생활 반경에서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소비주죠. 계속 말씀드렸죠. 소비주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뭐 뻔한 것들이에요. 뭐 호텔신라, 그리고 뭐 있죠? 제가 좋다고 했던 거 하이트진로, 요런 것들 보셔야죠. GS 리테일, 요런 게 저평가예요. 지금 제가 찝어드린 것들, 요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미 간 증시 차별화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이 나고 있었거든요. 미국만 잘 가고 우리나라만 빠지고 막 이런 국면이었는데,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증시 차별화도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 리스크예요. 요거 하나가 위험 요소거든요. 계속 제가 전달드리고 있죠. 빅테크 규제가 핵심이고요. 정책 기조를 봐야 돼요. 9월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 조치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 중국은요, 기존의 경제 급부상 국면에서 일부 부자들,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였거든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들을 우리 다 같이 끌어당겨 주겠어라고 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는 선부론이라고 하는데, 요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지금은요, 공동부유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근데 공동부유다, 우린 다 같이 협력해서 갈 것이다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아젠다가 깨진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이 직접적인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어요. 그리고 인구 중에 거의 절반은요, 월 수입이 200불도 안 된대요. 50% 비중은 얼마나 심각한, 200불이면 20만원이에요. 월급이 20만원도 안 되는 인구 비중이 절반 이상이래요, 중국은. 그래서 상위 1%가 부자 비율이 30%를 넘었어요.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는 별로 반갑지 않죠. 그래서 중국의 체제 유지 차원의 규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체제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한 규제다라고 딱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규제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내수부양이에요. 내수부양. 그러니까 자국민 살리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거 경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탠스 있잖아요. 백신 상용화 시켜가지고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유럽 이런 국가들을 지금 동거 경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달랐어요. 중국은 뭐냐면 선제적 방역이라고 했거든요. 선제적 방역이 뭐냐? 경제를 그냥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강도 높은 이제 방역을 하면서 코로나를 이제 잡으려고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죠? 단기적으로 소비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선제적 조치였던 강력 방역은 앞으로 좀 느슨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거든요. 그건 뭐냐? 곧 중국의 내수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중국의 내수가 회복되면 뭐가 움직인다 했죠? 기존에 우리나라 소비주가 안 돼서 화장품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화장품 종목들도, 산업들도 지금은 저가겠구나, 저점이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서서히 여기서 지금 바닥 다지는 거 보이시죠? 22만원 다지는 것 같은데, 중국 소비 살아나면 이것도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중국 시장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소비주들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들이 투자 잣대로 삼을 때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 거기서 한 가지 또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요, 빅테크 기업들로 촉발됐던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죠. 패권 전쟁. 요거를 또 보셔야 돼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좀 짜증이 납니다. 이게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더 심화됐죠. 결코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봤자 우리나라한테 좋을 게 없어요. 끝맺음을 해줘야 됩니다. 이쯤에서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자, 반도체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는요, 4분기까지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자,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내년부터는요, 내년이죠, 가동률하고 그 다음에 재고의 정상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건 내년 말 하는 거예요. 내년 2022년 올해 연말까지는요, 메모리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국가별로 지금 파이 싸움이 엄청나요. 그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낸드 2위 일본의 키옥시아랑 미국의 3위 기업 웨스턴 디지털이죠. 요 두 기업이 지금 인수합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여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 1등이었거든요. 근데 2위하고 3위하고 지금 눈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전하고 그 다음에 이 합작 법인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겠죠. 낸드 시장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뿐 아니라 낸드 시장에도 미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저기 아무튼 박 터지고 있어요. 지금 비메모리 쪽 보고 있다가 지금 메모리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죠. TSMC, 대만의 1위 기업이죠. TSMC에서 어떻게 했죠? 최근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 가격을 10에서 20% 인상시켜 버렸어요. 그죠?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될 겁니다. 1분기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2위가 파운드리는 삼전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은 가격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TSMC죠. 비메모리 쪽은 이렇게 두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인수합병 얘기도 많아요. 3위 기업인 뭐 글로벌 파운드리를 누가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삼전하고 TSMC는 뭘 보시면 되냐면 3나노거든요. 3나노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3나노 양산 과정에서 양산 과정에서 기술 경쟁 중이에요. 지금 박 터지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기존에 이제 이게 3전에서 지금 하고 요번에 하려는 게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3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력이 이게 GAA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공정을 가지고 TSMC하고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점유율 싸움에선 안 돼야지. 근데 기존에는 3전이 하고 있던 게 핀펫이었거든요. 요걸 지금 TSMC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TSMC가 3나노까지는 핀펫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3전은 이제 GAA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에서 이제 앞서가겠다, 이런 이제 좀 방향성을 달리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이 핀펫하고는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칩 면적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칩 면적이 줄어들면 소비 전력이 적게 들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고성능으로 가져가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우위로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앞서 나가겠네요. 삼성전자에서는요. 비메모리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비메모리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 낸드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M&A도 많고, 그리고 PC 쪽으로도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반도체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전쟁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반도체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별로 또 그 전방위적으로 산업별로도 일어나고 있고, 대륙별로도 유럽, 일본, 막 중국, 대만 막 다 얽히고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들이 많고 잡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는요, 지금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반도체 싸움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눈앞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그냥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무슨 뭐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TSMC가 가격 인상을 공표한 이상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파운드리 기존 공급사들도 다 줄줄이 비엔나로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수혜를 받냐면 파운드리 공급사들이 일단 수혜를 받아요. 왜냐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면 DDI텍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차후에는 장비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겠네요. 어떤 장비주들? 글로벌 요런 기업들 뭐 TSMC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요런 기업하고 같이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타격이 아니라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낸 보고서를 제가 어제 밤에 읽어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고난이도 패키징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위탁 서비스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 요런 추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존에는요 대형 기업들은 그냥 자기가 다 해먹었어요. 자기가 해가지고 만들고 팔아먹고 다 했거든요. 근데 고난도 이제 패키징 작업으로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딸려있는 기업들에 좀 터치를 덜 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주겠다. 좀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의존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소형 장비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지금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상황도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보셔야 되고 대만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좀 혼돈입니다. 혼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아무튼 이슈가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지금은요 파운드리 업황이 좋네요. 파운드리는 아주 좋겠네요. 중장기적으로요. 전기차 한번 볼게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뭐냐면 코로나에서 원격 수업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탑재량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가 됐거든요. 요걸 토대로 이것도 반도체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악이 디램이거든요. 디램 현물가가 한 10% 정도는 빠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램도 최악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램조차도 예측 수요는 증가할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5%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더 견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최악보다는 덜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디램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연말까지 좀 잡음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아갈 걸로 전 보거든요. 그 사이에 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한 연말 정도까지는요 아마 3분기 때 이거 10% 하락을 그러니까 디램가 현물가 10% 하락에 대한 그 주가 반영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이후로 넘어갈수록 결국은 회복할 업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인데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신축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후년에 계속 지속될 평택 3기 파운드리 공장 요거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장기적 호황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요 업황이 아주 견조하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틈틈이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해운 쪽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상승세가 다시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러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그리고 BDI가 다시 신고가예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주요 그 항만에서 지금 적체 문제가 계속 심화되면서 적체가 심화되면 결국은요 선박 부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죠? 컨테이너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게 운송비잖아요. 운송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운 기업들 수익성이 높아지죠. 요 구조에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연말 정도까지는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선택은 아무튼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 미국 정부 관련해 가지고 뭐 단합에 대한 관련 조사를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그리고 공정위 그 과징금 먹은 건 알고 계시죠? 그거랑 그다음에 HMN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 갈등 있죠. 그러니까 요런 자잘한 이슈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실 거면 같이 그런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BDI라든지 상하이가 깨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뭐 좋은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고, 페노션이 얘기가 제일 좋게 나오더라고요. 페노션 얘기가 가장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설 쪽이 지금 오늘 난리가 났죠. 건설 쪽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뭐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뭐 다 좋았죠 오늘 뭐 대체로. 그죠? DLEC는 어땠나요? 제가 대체적으로 좋게 보는 기업들을 지금 찝은 거거든요. 이 기업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밸류에이션은 제가 기존에 다 내놨어요. 그래서 4월 15일 정도 중순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주가 하단이면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어차피 다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4월 한 중순 정도로 요 정도 될 거거든요. 요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요 하단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 구간. 요 정도에서 매수 타점 잡으셨으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 차례 제가 전달 드렸었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지점이죠. 4월 중순이면 여기 될 텐데요. 똑같이 딱 맞물렸죠, 그죠? 요 정도가 저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죠. 여기서 잡으셨으면 돼요. 아시겠죠? 다 마찬가지, 비슷할 거예요. 차트 어차피 비슷하고, 뭐 태형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4월 한 중순 정도니까요. 12,000원 선이면은 아직도 여긴 좀 싸네요. 그죠? 태형건설이 제일 못 갔고요. 그리고 계룡건설도 오늘 제일 잘 갔네요. 그죠? 좀 있으면 신고가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4월 중순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주가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LENC 뭐 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같이 보시면 돼요. 다 좋았어요. 건설은 다 좋았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요, 뭐 삼표 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해, 뭐 계속 말씀드렸죠. 똑같이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또 뭐 있습니까? 대한제강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KCC 글라스, 삼목 에스폼 이런 게 건설 가면 무조건 가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 동양파일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아무튼 좋다고 했던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건자재 쪽은요, 왜 가는지 설명은 드려야 되겠죠. 모르시죠? 자, 건설은요,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미분양 아파트 증가 추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분양 세대수가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신저가를 찍었어요 지금.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합니다. 꺾어질 업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까지 넘어갔어요. 이거는 제 부동산 하시는 투자자들한테 들은 건데, 지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만 사도 괜찮대요. 내년까지 대세 상승장이 한 번 더 크게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무거나 사놔도 사실 상관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무조건이고, 서울에 있는 거는 그냥 서울시 찍혀있는 오피스텔만 사도 좋대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네,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업황이고, 건설 쪽은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자, 서울 재건축 사업도 정상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서울시장 그분 당첨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었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8월 들어서 정상화 조짐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단지라든지 거기 영향평가 지금 통과했죠 이번에. 그리고 잠실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 재건축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 속도가 8월 들어서 갑자기 굉장히 빨라졌어요. 제가 기존부터 건설 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말 보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에 그냥 모아서. 그죠? 가져가세요. 연말까지 가져가시고 내년에도 좋아질 업황이에요. 건설 쪽은 일단 수요가 견주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뻔한 얘기 여러 번 했던 거라서 이것도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기차가 저는 진짜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2022년부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 시작이거든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중장기 투자.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충전 인프라거든요. 이게 깔리면 끝났어요. 이게 깔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뭘 보면 되냐면 유럽이랑 미국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전기차 전용 도로 지금 깔렸다고 60km 그 구간으로, 그죠? 유럽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전기차 전용 도로를 깔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충전 인프라가 안 들어가겠어요? 무조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텐데요. 보통 그 로드맵을 보니까 2025년을 기점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때까지 이제 기본적 인프라를 다 구축한다. 요게 이제 목표 지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무조건 따라가요. 유럽하고 미국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유럽하고 미국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유럽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5년을 기점으로 기본적 인프라를 다 깔겠다는 거는요. 적어도 2022에서 2023에는 의미 있는 공사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프라 관련주 안 하셔도 돼요. 충전소 관련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그 양극재라든지 뭐 기타 소재주들 있죠. 첨보 뭐 있습니까?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3사 이런 거는요. 그냥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제 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 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수요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런 성장주들 그 받았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그래서 2025년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어디서 봤지? 스위스에서 나왔던 건가? 그 보고서 읽어봤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2030년까지 요 텀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요때까지 기본 인프라 깔고 여기에서 2030년으로 갈수록 3배수로 올려버리더라고요. 전망치를. 그러니까 만약 기존에 인프라가 한 30% 정도 구축이 됐다 그러면 30년도에는 90% 완성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전기차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막 널뛰기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후행하는 성격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산업을 선도하는 그 산업 테마가 하나 확 불잖아요. 중심 산업이. 그러면은 거기에 딸려가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 수소 자율주행이잖아요. 이런 후행하는 성격의 이 기업들이 요 상단이면 어느 정도 주가를 만약 수소는 한 70% 맞추고 자율주행도 뭐 70% 맞춘다 하면 후행해서 이걸 키 맞추기 시킨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은 같이 움직여요. 한 그 울타리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좋으니까요.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민감주가 움직였죠. 그 철강, 건설 이런 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왜 움직였냐면 보세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했죠. 0.5에서 0.75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그때도 이거 설명 한번 드렸죠. DSR 해가지고 그 손 한번 본다 했잖아요. 제가 새로운 금융위장이 그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를 막는 게 그때도 목적이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이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대선이 지금 코앞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연말이나 혹은 연초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1%까지. 제가 봤을 때는요. 기존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져갔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하면은 연말 정도 혹은 연초에 한 1%대까지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 그리고 코로나 안정세 그리고 추경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연말에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다 하면은 1%대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리 알고 계시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경험상 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식시장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3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 투자 인생에서 거의 미비했어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6% 정도 빠졌고
거의 뭐 2, 3%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주가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별로 안 빠진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되는 건 별 이슈가 안 돼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지 않는 한.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왜 기존하고 뭐가 다르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EPS가 상승 국면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죠. 기업들의 EPS가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 증시의 하단을 지금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건설 다 업황이 좋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승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 이슈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금융주 보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주 보셔야 돼요. 금융주 움직이고 소비주 따라갑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금융주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주셨는데요. 금융주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금융주 요리하는 법은 알려드렸죠. 빠졌을 때 사두시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 팔고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친구가 엄청 이게 요동이 심하거든요. 이게 하나생명인데 이 친구 이렇게 요동치죠. 이게 다 이제 금리 인상 왔다 갔다 하는 그 국면에서 요동치는, 제일 많이 요동치는 주식이거든요. 이 친구하고 한국금융지주 요런 친구들이 되게 심해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 위주로 한번 보세요. 그 기존의 금융주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삼성 폴더블이 미쳤어요. 그죠? 스마트폰 업황이 사상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식하면서 스마트폰 업황이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갤럭시 G 시리즈가 대박 났어요. 초대박 났어요. 아시죠? 이제 본격적인 폴더블 시장에 뭐 개막을 알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처음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가격을 한 40만원 정도씩 다 낮췄죠, 이번에. 그러면서 양산화에 성공을 시켰고, 힌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좀 제기됐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최초로 방수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유럽이랑 그 다음에 인도 뭐 중화권까지 다 잡았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지금 예약 판매가 뭐 넘쳤다고 하던데, 뭐 기존부터,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죠. 보셔야 되는 종목들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그쪽 다 차트 비슷하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친구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차트가 대체로 날카롭죠, 그죠? 그리고 뭐 BH도 관련주라고 할 수는 있겠죠.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미 뭐 이거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건 웬만하면 하나씩은 다 제가 잡고 가라 했잖아요, 그죠? 다들 잡고 계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괜찮더라고요. 샤오미, 중국의 샤오미도 지금 컨센을 상회했어요. 유럽 시장에서 좀 먹혔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를 앞서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전이 한 2.7, 8억 맞나요? 7, 8억대 정도 팔고, 샤오미가 한 절반 정도, 1.4억, 1.5억 정도 파나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3년 안에 아무튼 미국 시장까지 먹으면서 1위 하겠다, 샤오미가 그렇게 공표했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 남미라든지 약간 후진국들이 있죠. 개발도상국, 아시아, 중남미 이런 데들은 점유율이 샤오미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요번에 3전에서 그 만들었던 폴더블하고 그 다음에 롤러블 있죠. 롤러블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 괴리가 1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삼성 관련주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주가가. 그래서 뭐 이거는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뭐냐, 위드 코리아라 하죠. 위드 코리아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죠, 그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잘하면 여행 재개가 될 수도 있어요. 글로벌 여행 재개.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소비주 봐야 되겠죠. 화장품, 호텔, 여행, 면세점, 뭐 편의점, 주류, 카지노, 영화 이런 거 봐야 돼요. 지금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제가 뭐 워낙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저점 매수하기 딱 좋아요, 지금.
뭐 아모레도 아까 봐드렸죠. 호텔신라 아모레. 또 뭐 있습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런 거 지금 저점 매수 기회예요 여러분. 화이트젤로, GS 리테일 얼마예요 이거? 35,000원 밑은 싼데 금방 반등 시켜주긴 했는데 여전히 싸죠. 이거 어떻게 수급 어떻게 나와요 이거? 10벌 걷네요 그죠? 눈치챘어요. 얘네 눈치 빠르다니깐요. 얘네보다 먼저 잡았어요 저기서. 개인이 물량 털렸고, 그리고 개인 외국인 물량을 기관이 받았네요.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이 다 사고 있어요. 사모펀드도. 그래서 GS 리테일도 35,000원 밑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625 인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반도체는 그만 볼게요. 이제 너무 많이 봤죠. 그냥 반도체는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틈나는 대로 봐드릴게요 천천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는 보고서 보니까 장비 1900 차트죠. 장비 1900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뭐야 진짜 이거는 고전인데 반도체 경기를 따라가는 녀석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계속 지금 차트 그리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정도 레벨이면 굉장히 그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꺾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비메모리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삼성전자에 투자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삼전 지금 해석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핵심 짚어드릴게요.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반도체 삼성전자 이번에 투자 핵심은 뭘 보셔야 되냐면 그 2018년도하고 비슷한데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라고 누가 댓글 남겨주셨는데 뭐가 안 달라요. 180도 달라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30년까지 계획 잡았던 건 아시죠? 근데 4년 정도를 앞당겼어요 지금. 앞당겼어요. 그래서 2018년하고 그 지표만 보시는 분들은 얼핏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완전 잘못하신 거예요. 연평균 투자 규모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 나오는지 아세요? 2018년 이때도 미쳤다 했었거든요. 그때 곱하기 2배 나와요. 투자 규모가 그 비메모리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메모리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 잘못 투자시켰다가 업황 꺾여버리면 끝나요. 아시죠 그거는? 왜 18년도에 물 먹었는지는 아시죠? 어떤 현상 벌어졌었는지. 요번에는요 비메모리 쪽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요, 비메모리는 업황을 안 따라가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여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잡고 뭐 기술 지배력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점유율을 땡기겠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제가 반도체는 패권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계속 말했듯이 TSMC하고 이제 견적을 내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관련주들을 잠깐만 봐볼게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직접 수혜주는요 원익 IPS, 그리고 한미반도체, 테스나 요런 것들이에요. PSK,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에요. 코미코, 월덱스, 네페스, 유니셈, 하나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요런 것들이 다 관련주예요. 좋다고 뭐 원익현씨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 빼고 딱 바로 생각나는 것들, 삼성전자 투자 바로 직접 수혜주들이 다 요런 친구들이거든요. 뭐 어떤 그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사를 설계를 하기 위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전달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넓게 보셔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느긋하게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엔터들은 좋은 얘기밖에 안 들려요. 진짜 이거는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SM 하이브, 그 다음에 JIP,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YG. 그냥 좋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다 좋대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저도 뭐 동감해요. 왜냐면
지금 반쪽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맞으면서 오프라인 시장 전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미친 실적을 냈어요. 그 하이브를 비롯해서 3사 전부 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다시 해결이 되고 이제 콘서트가 재개가 되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PER 리레이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대체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게 점핑했어요. 그죠? 4만 원대 하던 게 지금 6만 원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50% 이상 다 상승 국면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성장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굉장히 좀 업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피크아웃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요, 피크아웃 아닙니다. 좋아요. 수요가 살아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내가 떡볶이집 하는데 학생들이 줄 서 있어요. 오픈만 하면은 아주머니, 그 아저씨 다 사줄게요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꺾입니까? 그죠? 좋아요. 포스코, 대한제강, 현대제철 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3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좋아 보입니다. 계속.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철근이거든요. 철근 쪽은요, 그 건자재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건자재 수요가 좋다 했죠, 제가 계속. 근데 철근이 지금 부족 현상이 엄청 극심해요. 이것도 제가 현장 관계자한테 다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없어요. 철근 수요가 없는 게 공급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빡빡하거든요. 공사가 중단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2만원 초반 정도를 바닥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만원 초반에 언젠가 한번 다시 붙어준다, 다시 사시면 됩니다. 너무 다 반복했던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전반적인 정리만 좀 해드렸고, 그래서 하나 이제 호재가 하나 등장했네요. 요거 빼먹을 뻔했다. 자, 호재 하나 추가됐습니다.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드디어 코로나19 그 변이 바이러스에서 진정될 기미가 좀 보여요. 특히나 제가 제일 걱정했던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좀 잦아들었어요. 다행이죠, 그죠? 진짜 다행이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전히. 근데 그게 좀 걸리지만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확진자 없다고 막 이렇게 뜨대요. 근데 여튼 잦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이슈는 제가 크게 예전에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저점 매수 기회로 쓰자 했잖아요. 특히나 소비주들, 그죠? 소비주들 빠질 때, 금융주 이런 거 빠질 때 이때 잡아두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라고 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소비주들 더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류주들도 이제 탄력적인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공장 정상화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좀 좋죠. 이런 소식은 아주 호재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한다고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움직임, 뭐 정책까지 사실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 8월 소비 지표가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죽쓰고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근데 소비 지표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요, 뭐 증시 용어로 하죠. 선반영이죠, 뭐 결국은. 그죠? 선반영이에요, 그냥. 그래서 3분기 정도 조금 주춤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점점점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 이슈에서 좀 벗어나 주면,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중국 경제 정상화 요것만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증시가 또 한 번 이렇게 불타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좀 태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기간에, 그 시간 동안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차트가 이제야 균형이 좀 맞아요. 그죠? 보이시죠? 제가 요 균형을 좋아하거든요. 균형이 이제야 좀 맞아요. 그죠? 이평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좀 뭔가 균형 감각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드디어 저점을 딱 맞춰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차라리 이렇게 한번 빼주고 가는 게 좋거든요. 이게 신용을 한번 턴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다시 V자 반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뭐 요 국면이 나오겠네요. 기간 조정이거든요. 보이시죠? 다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을 준 다음에는 보통 기간 조정을 태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어요 이제? 요래요 지금 상황들이 보통 요렇고요. 소비주들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요. GS 리테일 요런 거 만만하지 않아요 아직? 좀 싸 보이는데. 아 이거 3만원 초반에 잡았으면 진짜 땡 잡는 건데 아깝다. 요런 것도 괜찮고 하이트젤로도 그때 되게 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같이 이게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3만원 초반에 쌍으로 잡아놨으면은 아 이거 진짜 따뜻했을 텐데 너무 아깝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 후에 반등 국면이어가지고 아직 회복 못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CJ, CGV 같은 것도 회복 못했잖아요 전혀. 지금 회복할 수가 없죠 그죠? 당연히. 왜 했지? 왜 했어? 아, 안 했으면은 볼만한데 했네요. 아깝다. 이런 거 좋죠. 롯데칠성도 좋아요. 롯데칠성 만만해요. 이 친구 지금 만만할걸.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소비주들이 탄력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런 거는 좋죠. 좋죠. 게임주는 그냥 위메이드 하나만 보면 돼요. 상한가였죠 오늘. 그냥 한 놈만 패야 돼요. 이거 제일 좋다 했잖아요. 게임주는 위메이드만 한 놈만 두드러 패시면 됩니다 했잖아요. 지금 그 딱 핵심 한 번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기간 조정이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부터. 그리고 이게 느긋하게가 첫 번째 매수 진짜 느긋하게. 매수 느긋하게 이게 진짜 포인트고 그다음 하나 뭐냐면 산업별로 분산하세요. 꼭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실 때 느긋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몰빵하지 마시고 수익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텀을 길게 두세요. 이제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팔고 단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시장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 조정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박스권일 거예요. 박스권 장세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매수 느긋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긋하게. 장 깨질 때 어떻게 깨지는지 경험하셨죠? 아 이제 언제 또 저 저점이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기다려?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칭을 맞추면서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기가 막힌다니까요. 이게 시장이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또 맞춰서 갈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저점 오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하나에 몰빵 투자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3번 이상 무조건 나누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